자, 공용부담이라고 나왔습니다. 공용부담.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공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 낸다는 것은 국가의 일반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누구나에게,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조세행정이죠. 조세행정. 근데 공용부담은 모든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정한 공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다. 자, 1번에 인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담을 제한한다. 부담 제한한다. 이것은 이제 물적 공용부담의 하나입니다. 물적 공용부담의 하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재산권은 원래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적인 이유로 재산권을 사용하는 데서 제한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부담 제한이에요. 가장 쉬운 예가 바로 뭐니까 그린벨트 같은 거지. 그린벨트는 어떤 토지라는 그 재산권에 대한 부담이지. 부담금은 돈을 내는 거예요. 부담금. 그다음에 부역 현품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물건을 제공하거나 뭐 노용 물품 이런 것들이죠. 시설 부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설을 부담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설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적 공용 부담입니다. 자, 3번으로 가죠. 556페이지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사업인정입니다. 사업인정은 재량행위고요. 형성적 행위입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거든. 사업인정을 받으면은 그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요. 따라서 권리를 새로이 부여받는 형성적 행위죠. 국토교통부 장관 맞고 4번은 수용의 목적물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고시 후 사업의 전부를 폐지할 수는 없어요. 이상하죠. 사업 폐지할 수 있겠지. 처음에 이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정이 변경되면 사업을 폐지할 수는 있습니다. 5번 문제요. 공용수용. 네, 이 수용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1번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최소 한도로 그쳐야 됩니다. 2번 사업 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요. 아까 위에서 봤죠. 3번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이건 괜찮겠죠. 왜냐하면 과실이 없이 토지 소유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전혀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토지 등기부상에 보니까 아무개로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피수용자로 확정해도 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계한 자만 관계인.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558페이지. 7번 문제 보시는데 다음은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자, 환매권이 무엇이죠? 환매권은 이제 토지 수용이 됐던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그 토지가 이제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권을 다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제도가 환매권입니다. 자, 91조 보세요. 1항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기억에 10년 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취득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 상속자 같은 사람, 일단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상당한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자, 1항의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에 밑을 주고요.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때는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한다.
일단 문제를 이렇게 수록을 해봤지만 여러분 숫자 안 외워지면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이게 한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올려놨습니다. 네, 국가고시 기출문제예요. 7번. 어렵지? 그렇지. 일단 환매권의 구조. 이게 숫자를 외우지 않더라도요. 숫자가 아닌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 환매권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560페이지로 가죠. 560페이지의 9번 문제.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사업, 국민주택은 이제 좀 소형이에요. 소형.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교섭하였으나 소유자가 이를 거절했어요. 네. 소유자가 만약에 100명인데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면 이 사업을 국민주택 사업 하기가 어려워지잖아. 그럼 1번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2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면 돼요. 이의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이라고 되는데 이게 사업시행자는으로 바꿔야 돼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대신 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러한 동그라미 3번과 같은 재결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어요. 4번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5번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업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배웠던 마치 그 집행부정지 원칙과 비슷합니다. 집행부정지. 11번 문제.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 나왔어요. 공용환지. 환지는 땅을 바꾸는 거죠. 예, 땅 여기에 위치하고 요 지역의 소유권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저쪽에 있는 땅을 대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환지예요. 그럼 11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야 되겠고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야죠. 소유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환시킬 것인가. 3번 환지 계획은 법적 성질이 뭡니까? 이거 여러 번 우리 다뤘는데 환지 계획 단계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변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틀렸어요. 4번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요 환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부터는 처분으로 봅니다. 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는 순간 예정지로 지정된 곳에 소유권이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정지로 지정되면 권리가 발생해 일정한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환지 처분이 공고된 이유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환지 예정지 지정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전환되는 단계가 환지 처분이야.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됐다 이미. 그러면 환지 예정 지정 처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겠죠. 이때는 무엇을 다투어야 되냐? 환지 처분을 다투어야 되는 거죠. 562페이지입니다. 13번 문제. 토지행정과 관련된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자 밑줄 치고요.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니까. 2번 중대한 공익사항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청은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원래 허가라는 것은 기속행위예요. 기속. 그렇지만 산림형질 변경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되니까 이때는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라는 뜻이에요. 3번 환지 처분이 확정되면 환지 처분의 일부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으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으로 취소 구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환지 처분은 처분이니까. 근데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요. 환지 계획은 환지 예정 지정이나 환지 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고요. 앞에서 했죠. 요거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닌데 환지 예정 지정이나 환지 처분은 처분이에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564페이지로 갑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계획이 아닌 것.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뭐 재산권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냐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처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들어가. 2번 환지계획. 그 다음에 환지계획. 사건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이 문제 뜻이 환지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제한될 수 있다는 그 뜻인 것 같고.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진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네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이익 환수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개발하면 그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 이익은 국가가 이제 이득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 이거는 필요하다 이거지. 토지 투기의 방지와 부의 형평 배분 등을 실현하기 필요합니다. 2번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택지 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땅이 택지예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의 납부 방법으로는 채권 납부가 가능하냐? 채권?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 5번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납부의 의무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면 5번 보세요. 560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가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매매계약할 때. 1번. 근데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냐 했더니 이거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합헌이라고 했고요. 2번. 요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명칭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로서 인가의 성질을 갖습니다. 인가. 3번.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하면 처음부터 허가를 우리 이 법률을 읽어보면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재받아요. 처벌까지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 처음부터 우리 허가를 받지 않고 하자. 이게 서로 막 모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 경우만 얘기를 합니다. 4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 계약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이며 사후에 허가를 받는다 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이거 다 뒤집어서 써야 돼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내세웁니다. 만약에요, 그 동그라미 3번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4번은요. 우리 허가 받자. 나중에라도 허가 받자. 이렇게 허가받을 걸 전제로 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이것이 유효한 거래로 인정합니다.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네, 568페이지 7번 문제요. 7번.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한. 그럼 이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거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딱 보면 생각나죠? 이거 그러니까 하자의 승계와 관련해가지고. 원래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보므로 하자를 승계시켰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양도소득세 산정이 기초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에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하자가 승계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판례예요. 1번은 다른 판례. 재조사 청구에 따라서 조사한 다음에 조정 결정을 했어.
근데 다투지 않았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니까 위법사유로 준용할 수 없습니다. 2번. 개별 공시가 일정이 무효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선행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하자의 승계 논의와 관련 없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3번에 당사자의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 주장한다. 이게 바로 판례 입장이다. 네, 수인 한도론. 하자 승계가 인정됩니다. 불가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4번.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효과를 달리하는, 목적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의 행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개별 공시가 결정은 지가를 결정한다는 목적, 그 다음에 소득세 부과처분은 상대방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는 목적으로서 서로 다르다고 했어. 그러니까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570페이지로 가시죠. 경제행정법 파트는 좀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경제행정법 몇 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경제행정법 1번. 경제행정의 개념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경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봐요. 적극적으로 생산, 분배, 유통, 소비 등의 과정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수단을 조정, 종합하죠. 근데 3번 보니까 경제의 자율적인 순환을 불허합니까? 네. 자율적인 순환이라면 여러분 경제 주체에는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고 정보가 있고 해외 부분이 있어. 서로 이게 실물과 화폐가 서로 자유롭게 우리 마치 몸을 피가 흐르듯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불허합니까? 허용해야죠. 3번. 국가의 경제 지원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현행법령에 미쳐 타당하지 않다. 1번. 국가는 헌법상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 행정의 형식으로 경제에 개입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시장경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같은 완전한 통제경제도 아니야. 시장의 자유성, 자유를 최대한 확보해 주지만 보장이지만 국가가 일정한 부분 개입이 가능합니다. 2번. 국가가 반대급부를 받지 않냐고 급여하는 보조금이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는 내용입니다. 3번. 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에 대하여 급여하는 보조금도 당연히 여기에 규율 대상이 됩니다. 4번. 보조금은 관할행정청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급여됩니다. 이 결정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치? 이 보조금은 이러한 용도로만 사용하나. 5번. 보조금의 수혜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행정청은 보조사업의 수행을 명령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파트는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6장으로 갑니다. 6장. 재무행정법. 재정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국채를 재원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른바 국채금지, 기채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국채라는 거는 빚을 진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진다는 거니까 건전재정 운영을 하려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국가의 세출은요. 국가의 세입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세입, 즉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국가가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국채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 국채 발행할 수는 있지. 2번.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세계 잉여금은 100분의 20 이상을 국채 등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냐. 일단 숫자가 100분의 30이고요. 30. 세계 잉여금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국가가 한 해 동안 재정을 지출한 다음에 결산을 합니다. 그거는 결산 다음에 해야죠. 여러분 수입과 지출은 동일한 것이 원칙인데 어떤 경우는 수입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이지. 2016년 한 해 동안 국가가 거두어들인 세금이 만약에 300조 원인데 금년 한 해 동안 국가가 지출한 돈은 250조 원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인 50조 원이 바로 세계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남았다는 거지. 잉여금. 그렇게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말이죠. 개인도 돈이 생긴다. 그러면 빚을 갚는 게 좋죠. 네, 빚부터 먼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 채무에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돈 있으면 또 다음 단계로 또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이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에 3번 질문. 지방세 부과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시장 군수 결정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심판 청구를 하거나 조세 심판원장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시장 군수의 결정이라고 했죠. 시장 군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옆에 해설을 좀 보세요. 저도 지금 이런 것들은 참 까다로운데 도지사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 지금 명칭이 좀 잘못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잘못됐네. 도지사에게 하는 것은 심사 청구라고 하고, 네, 심사 청구. 그다음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하는 거는 심판 청구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특이한데 국세기본법상 이의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있고 심판 청구 이렇게 갑니다. 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계속 보죠. 1번에 4번 재정관리자 경우는 재산의 관리와 수입 지출의 관리를 내용을 하는데 수입 지출의 관리를 현금회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에 보시면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거, 조세는 공평원칙, 비례원칙, 구성요건 명확해야 되겠고 유추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시장경제원칙은 오히려 이거 무슨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재정 파트는 차라리 여러분 행정학 시험 있죠. 행정학 과목에서 많이 더 배웠을 거예요. 5번 문제 봅니다. 조세법률지는 옳지 않은 거 1번. 조세 법률지라고 할 때는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하라. 과세 요건. 과세 요건도 명확해야 되고 소급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합법성 원칙들을 말합니다. 2번. 합법성의 원칙이라면 합법성.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세액을 반드시 징수해야 됩니다.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느냐. 그러면 안 돼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소득세를 딱 물어야 된다. 이런 거지. 3번. 판례는 기간 과세 세목의 1과세연도 중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과세연도 초에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제 기억으로 아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간과세라고 하는데 기간과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물리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에서 세율이 3%, 5%로 개정됐다고 하면 여기 이제 이미 지나갔죠 시간은. 그러나 여기에도 5%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과세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른바 부진정 소급이 허용되는 경우예요. 4번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지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한다고 보았죠. 7번 문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 이게 실질주의죠. 그러니까 실제 주인한테 세금 부과하라.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실제 주인한테. 2번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 해석에 납세 의무를 확대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런데 조세 감면 또는 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가 아니라 이 경우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됩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징수유예를 해주는 것도 다른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야만 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3번 조세 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 요건에 따라 발생했는데 이러한 조세 법률 강에서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조세 채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간에 맺어지는 채권 관계예요. 채무 관계예요. 원래 여러분 민법에서 보면 민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개인과 개인끼리니까 얼마든지 사적 자치 원칙이 돼가지고 돈을 빌려줬어도 나중에 얼마든지 면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런 거 그만이잖아.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조세처는 특이하니까 다르죠. 이거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법에 따라서 세금 부과해야 돼요. 4번 지자체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정해야 되죠.
이 경우 지방세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일단 지방세법은 있어야 돼요. 세법, 법률은 존재하고 거기에 위임받아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시죠. 국세기본법상 조세 부과 등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있잖아요. 1번.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서 해당 처분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합니다. 이게 이의신청이에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한테 하는 게 이의신청이야.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조세에 따라 과세처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되고 세무서장이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 뭐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2번.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이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해서요. 해당 지방국세청장에 송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에 통지합니다. 3번. 심판청구. 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춰 처분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이 해야 됩니다. 4번. 조세심판관 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기회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요거는 이제 3분의 2로 고쳐야 되고요. 3분의 2.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치껏 이 조세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심판관 3분의 1만 참석하면 되겠어요? 예. 3분의 2입니다. 11번 문제는 이거야말로 여러분 행정학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예요. 행정학 시간에. 그래서 순계 예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총계 예산주의라고 합니다. 총계 예산주의. 세입과 세출을 전부 예산서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입과 세출. 이게 총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만 보여주면 순계인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총계예요. 기억 틀렸어. 니은 단일 예산주의. 가능한 한 예산서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으면 안 좋습니다. 집에 가계부가 여러 개가 있으면 막 복잡하죠. 그래서 국가도 예산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칙으로 한다 이거야. 다스린 예산. 우리는 바로 일반 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 단일. 물론 다만 특정한 사업을 해서 특별 회계 예산도 따로 있긴 있어요. 통일 국고주의는 모든 세입은 일단 국고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지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서 바로 지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통일 국고주의입니다. 물론 다 예외는 다들 있어요. 그 다음에 건전재정주의는 채권을 발행하지 말고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그래서 총계예산주의 미연받고 회계연도 구분 원칙 많습니다. 회계연도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그 한 해를 우리는 한 회계로 봅니다. 그 한 회계 안에서 그 한 회계 안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서로 균형 있게 한다. 이게 회계연도 구분 원칙. 13번을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그러니까 120% 범위 내에서 변상금 지급 내야 됩니다. 네. 무단 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 점유 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 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은 부동산 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3번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 처분하며 이러한 일반재산의 처분은 행정소송상 처분이냐. 여러분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일반재산은 잡종재산이에요. 이거 매각하는 거니까 이건 그 민사관계상 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13번에 4번은요. 총괄청은 관리청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용도 폐지 등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의 용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13번 문제는요. 이 국유재산법상의 그 조문을 가지고 낸 문제예요. 15번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 자, 1번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눈다고요. 두 개로.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국유재산의 대부,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면
변상금 징수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자 사용 허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아까 다 배웠죠. 공모할 때. 예, 특허라고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COC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죠. 국유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일반 재산은 COC도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한 다음에 COC도의 대상이 되고요. 자, 끝으로 이제 환경행정법이네요. 581페이지 1번 문제를 보실까요? 환경행정법상 지속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이건 1992년에 그 UN 환경회의, 그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인류가 지구를 개발하더라도 환경을 보존해야 돼요. 지속 가능하게. 자, 1번. 행정행위의 주체는 최대한 환경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되겠지. 2번. 현재 세대, 그런데요, 1번 맞아요. 그죠? 1번은 맞는, 그 문장 자체는 맞아. 근데 이제 지속 가능성 원칙이 아니에요. 2번이 바로 그건데, 현재 세대의 환경 혜택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환경 혜택 가능성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지구를 개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전부 개발하면 안 됩니다. 후세대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내야 돼.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 원칙. 나머지 3, 4, 5번도요, 다 맞는 말들입니다. 말 자체는. 3번 문제 보실까요? 현행법상의 환경보호수단이 아닌 것은 뭐 배출 부과금 제도가 있어. 그래서 이 각 공장마다 배출 기준을 정해놓고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서 초과해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마다 금전적인 부과를 가합니다. 이게 배출 부과금이에요.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도 있어요. 환경 기준을 설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자도 있는데 환경 보전 이익 분담금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현행 환경법제상 허용되기 가장 어려운 것. 서울시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했다. 아무런 하자가 없죠. 법령의 범위니까. 2번 부산시가 국가의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 환경기준을 정한 조례는 어떨까? 네. 괜찮습니다. 가령 부산은 뭐 공장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 부산시는 또 좀 기준을 강화하겠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울산시가 대기 환경에 관한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도 됩니다. 전라도가 국가의 폐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도 됩니다. 근데 제주도가 국가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 조례. 내가 아까 착각했네요. 5번에 3번 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울산시가 대기 환경에 관한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정했다. 다른 지문 1, 2, 4, 5번하고 1, 2, 4, 5번하고 뭐가 다릅니까? 약간 3번은.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에는 아무런 어떤 허용 기준이 없는데 울산시가 독자적으로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요. 특히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것은 이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뭐 위임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국가가 먼저 뭘 정해놨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제 3번은 국가가 정해놨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울산시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허용 기준을 정하니까 이거는 위임 없는 상태에서 있어 잘못됐습니다. 5번. 네,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7번을 보죠. 7번. 환경 행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정해져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받는 것이죠. 사전에,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사전 배려의 원칙입니다. 3번에 비권력적 수단, 즉 뭐 행정지도 같은 것으로도 환경행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네, 4번. 환경문제 조정에는 당연히 직권증거조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정법과 관련해서는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해요. 5번.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에 실체상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7번에 5번.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이 평가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같은 걸 내줍니다. 각종 승인을 내준다 이거야. 근데 이 평가가 만약에 실제상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긴 했는데 하자가 있었어.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걸 두 가지로 봅니다. 다소 부실한 경우. 다소 부실한 경우에는 이 처분 있죠. 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하자가 좀 있지만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당연무효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안 했다고. 그러니까 환경 맛집 하자 정도가요. 너무 부실해가지고 너무 매우 부실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맞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부실의 정도다. 그러면 이 처분은 위법해진다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7번에 5번은 당연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그래서 틀렸죠.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뭐라고? 하자의 부실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자, 9번 문제. 환경영향평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이건 참고로 보세요.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법률까지 다 지금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우리가. 환경평가 분쟁 조정 이런 제도는 영향평가법에 없습니다. 그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문제는 이런 거는 맞출 수 있겠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 딱 보면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뭐 크게 환경상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586페이지 10번. 자, 환경영향평가 제도 옳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에 침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들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다. 맞겠습니다. 2번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맞아요? 맞죠? 네, 주민들이니까. 3번 환경영향평가서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작성해야 하며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여기 좀 관할 행정청은 당연히 작성할 수 있고요. 작성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영향평가 대행업자 제도가 있어. 영향평가 대행업자 제도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자라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네, 이것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마치 관할행정청이 이를 꼭 작성해야 되는 것처럼 해왔어. 4번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한 거예요. 그래서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달리 판단합니다. 5번 사업자는 항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꺼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홀수 번호 위주로 해가지고 풀어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뤄본 거예요. 이게 한 상당할 것 같아요. 지금 1000문제 가까이 있거든요. 요 책에 1000문제 가까이 있는데 많은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짝수 번호나 나머지 거 푸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법은 잘하면 100점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공부하는 팁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집 활용법, 제가 지금 이렇게 홀수번호로 한 이유도요. 홀수번호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가.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요 강좌를 저하고 쫓아오신 여러분들은 행정법의 전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제 전체 줄거리를 알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속도감 있게 공부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시험 보는 날까지 리듬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행정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문제집을요.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마시고 규칙을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 문제를 풀었다.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번. 그럼 이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한 2장을 넘겨.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몇 장을 넘기겠다.
몇 장 넘긴 다음에 거기 나오는 문제가 또 있죠. 첫 번째 요 문제를 또 풀어. 그 다음에 아까 정해놓은 규칙대로 또 넘겨요. 그 다음에 또 풀고. 그래서 쭉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모의고사 본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은요 이게 중요해요. 짧은 시간 안에 행정법 범위 전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모든 문제를 전부 풀어가려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 보면 앞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뭘 풀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를 풀겠다라든지 이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권의 문제집을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그 몇 배 되는 학습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